안녕하세요 부인남님. 부인남님 영상 보고 22년 결혼할 때 썩은 빌라에서 시작해가지고요 23년 초에 첫집 사고 이번에 당산으로 갈아타기 성공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자산을 늘리는 게 사실은 뭐 부동산이 그나마 좀 낫다고 저는 봐요. 저도 뭐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해보고 뭐 다 해봐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금융자산 투자하는 건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뭐 집도 있어, 뭐 직장도 탄탄해. 근데 뭐 통장에 뭐 5천만 원, 1억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가볍게 한다라고 하면서 좀 공부하고 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하면 좀 성과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 선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집이 없고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불려서 집도 사고 인생도 바꾸고 뭔가 내가 좀 노후도 대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금융자산을 먼저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기 전에 금융자산으로 불려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두 갈래 길로 가는데 첫 번째는 그냥 뚝심 있게 그냥 금융자산만 보고 쭉 갑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깊이 이 뼛속에 박혀있는 DNA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집을 사지 않으면 결국에 내가 뭘 해봐야 결국에 집값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게 이 부모님 때부터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게 그게 몸에 배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만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도 갑자기 집값이 꿈틀꿈틀하잖아요. 집값이 막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벌어도 사실 레버리지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2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이 2억을 가지고 뭐 전세 끼고 뭐 신용대출 껴가지고 뭐 한 7, 8억짜리 사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부동산 상승기가 와버렸어. 그러면은 이 2억으로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걸로 수익을 냈더라도 사실 옆에 뭐 7, 8억짜리 물론 뭐 이 사람을 영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끌 해가지고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여기서 한 7, 8천 막 어떤 분들 막 1억 5천씩 막 올라가는 일들을 겪으면 이 왼쪽 길을 택했던 금융자산으로 돈을 불려야겠다고 택한 사람들이 이게 멘탈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이게 힘든 거죠. 왜냐면 나도 저거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한번 돈을 불려보려다가 나는 지금 월세 살고 있고 나는 불렸지만 결국 나도 집 살려고 했는데 더 올라버렸네? 아니면 똑같이 올랐네? 이러니까 이제 허망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더 빨리. 야, 저거를 따라잡아야겠다. 이미 집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나는 더 빨리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레버리지를 막 타고 막 갑자기 인버스를 타고 막 곧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막 미국장 가가지고 한국 주식 하듯이 막 그 실적도 없는 회사를 막 사가지고 막 4배, 5배 노리겠다고 하는 분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자산 투자를 하실 거면 진짜 확실하게 금융자산으로만 쭉 가야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사이클이 있으니까 꼭 투자를 한 다음에 옆에 대체 투자가 잘 되면 그때 막 멘탈이 나가가지고 막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막 얘를 이겨야 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보통 이제 계획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자산은 오히려 좀 돈을 좀 벌고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그게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것 같긴 해. 내 집 마련도 하나 해놓고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물론 젊을 때부터 해서 능력자들은 또 있으니까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부동산 안 해도 됩니다. 주식 코인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 의미 없을 정도로 돈을 잘 버니까. 안녕하세요.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신혼 때 돈 열심히 아껴가지고 최근에 서울에 갭 끼고 내 집 마련 성공했어요. 신용대출을 조금 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고민입니다. 우선 대출 다 갚고 뭔가를 또 도전해야 되는지. 보통 집 한 채 사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모으시고 신용대출을 갚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J형 있잖아요. J. 저도 J인데 저도 파워 J인 스타일인데 이 J형 스타일들이 무언가를 딱 끝내놓으면 다음 목표를 찾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습한다기보다는 수습은 모르겠고 다음 더 높은 목표를 막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표를 찾을 때가 아니라 수습을 할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갭 투자를 한다는 거는 갭 투자라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내 능력화하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당연히 집 샀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갭 투자는 내 집 마련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냥 투자인 거지.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춰야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잠실의 아파트가 뭐 지금 한 29억에서 뭐 30억 정도 하잖아요. 그 집을 가지고는 계시는데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초기 재건축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출도 없어요. 대출도 뭐 거의 없는데 뭐 한 30억 아파트를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실 자산가 분들이죠. 다 다른 동네 가서 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는 자가 점유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동네기도 하고 집값도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실제 거주는 다른 동네에서 그냥 하시면서 전세 주고 있었는데 집값이 막 올라 버린 케이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게 내 집 마련이고, 지금은 그냥 딱 소유권 이전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유권 이전 이후에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 수습은 당연히 신용대출도 갚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를 만약에 높게 꼈다면 전세도 좀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수준의 또 여유 자금도 좀 모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혼 3년 차니까 당연히 뭐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목표를 정해서 살면 좋은데 생각보다 목표와 어떤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구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 사고 아이 낳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사실 부부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물에 몸을 맡길 게 아니라 뭔가 이 인생에서 계획적으로 뭔가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정신없게 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신 딱 차리면 벌써 이제 강하구까지 내려온 거지. 강하구 내려와서 다시 뭔가 봤더니 나는 이쪽으로 내려올 마음이 없었는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리에서 이제 물이 갈라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살았던 거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대출 바짝 갚으시고 좀 수습을 할 시기다. 아니요, 그래도 저는 한 그 경제 5개년 계획처럼 좀 미리 좀 세워놓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1, 2년 정도는 그냥 바짝 돈 갚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득 높이시고, 뭐 아이를 가질 계획이시라면은 아이 갖는 거, 뭐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아이도 원하는 대로 안 생겨요. 아이를 뭐 낳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난임 부부가 많아지는 것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남편, 아내가 젊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자연 임신이라는 게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어차피 확률 싸움이니까. 뭐 그냥 다 건강해도 막 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착착착 돌아간다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저도 파워제이기 때문에 무슨 마음인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습을 할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주택자인데 서울에 하나 거주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또 21평 전세 끼고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 세입자 만기로 나갈 예정인데 매매가 잘 안 되는데 공실 상태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1주택으로 돌아간 후에 조금 좋은 입지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네, 돈을 빼줄 수 있다면 요즘에는 참 안타깝게도 이 정책이 이렇게 이 모양이 돼버린 그런 탓에 임차인을 안 맞추는 게 집을 팔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의 피해자 아닌 피해자들이 뭐냐면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득이거든요. 이 임대차 3법이. 근데 그 동네에 거주할 예정자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정책이에요. 이 뭔가 계약을 뭐 자동으로 연장하게 해주고 임대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길게 보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팔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 이 집을 잘 팔기 위한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자가 잘 사기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뭐가 망가지면 좀 고쳐놓고요. 뭔가 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리고 뭐 금액이 안 맞으면 금액을 깎아주는 행위. 결국에는 내가 잘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임차인이 2년을 딱 살고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부동산에서는 뭐 길다고 느끼긴 좀 어려운 시간이죠. 1년은 되게 짧게 느껴지고 2년 정도가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뭐 잔금 치르고 계약하고 뭐 집 알아보고 하는 데만도 뭐 보통 한 3, 4개월 걸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전세 끼고 집을 사면은 기존에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 1년 정도 남은 집들을 사기 마련입니다. 1년 정도. 그러면 그래 뭐 1년 정도는 뭐 내가 돈 모아서 뭐 나중에 뭐 들어가고 이러면 되니까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전세 끼고 집을 살려고 그러면 한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3년을.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3년이나 내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잔금을 뭐 6개월 이전에 그 전세입자 만기 뭐 6개월 이전에 치러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뭐 이 사람 나가라 나 실거주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 내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대법원 판례가 막 갈리거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소송을 하라고 또 법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자랑 이 집주인, 그러니까 신규 집주인하고 세입자랑 싸움 나는 법이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뭐 강남 3구 막 이렇게 막 엄청 다들 선호하는 단지 이런 데들은 뭐 그런 거 감수하고도 막 사람들이 사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주택자들은 좀 애매한 물건들 뭐 외곽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주택자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판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집 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상황인 건데 집을 비워놓고 갭 투자를 원하는 사람한테 팔든지 아니면 실거주자한테 팔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이 있으면 실거주자한테 팔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러면 요즘에는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는 이런 시장이고 다주택자들이 지금은 시장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냥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거나 무주택자가 한 채 사러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거주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전세 맞출 수도 있는 빈집을 훨씬 더 선호한단 말이죠. 요즘에는 특히 이제 4에서 5억 정도 그런 정도의 집들을 이제 두 번째 집으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좀 그 집을 빼주고 비워놓은 다음에 뭐 수리 조금 해가지고 이제 팔려고 많이들 비워놓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팔 거다 그러면은 집을 비워놓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30살입니다. 4년 전에 변두리권 아파트 사가지고 대출을 다 갚았는데요. 시세 상승이 안 됐어요. 여유자금 3, 4억 정도가 더 생겼는데 인덕원이나 구성남 갭 투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변두리라도 서울에 가는 게 좋을까요? 뭐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어떤 너무 행정구역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즘에 좀 뜬다고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기존의 인프라는 좀 괜찮은데 집이 좀 별로인 곳들 그런 곳들 투자하시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과거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교통 호재 같은 거 있잖아요. 교통 호재가 있으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교통 호재가 현실화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공사비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토목 현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 공사도 지금 공사비가 안 맞아요. 수지 타산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공사를 못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짓는 거는 비싸졌는데 뭐 땅 파고 뭐 콘크리트 치는 토목은 뭐 안 비싸졌겠습니까? 똑같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GTX B나 C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위례 신사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건설사가 결국에 돈이 뭐 남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안 남아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예산을 또 올리려면 뭐 심의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뭐 한계가 있고 근데 물가는 뭐 가파르게 올랐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뭐 남겨 먹으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리고 토목은 뭐 원래부터 뭐 이윤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도 막 적자도 많이 보는 게 토목인데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인프라는 깔려 있는데 동네가 좀 이렇게 낙후돼 있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지역들에서 어떤 교통 호재를 기반으로 한 집값 상승을 막 노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토목 쪽에서도 지금 공사비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는 계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통화량이 10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고요. 돈의 가치는 10년마다 30% 정도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요. 실물 자산 같은 게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반대로 부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향후 경제 성장률이 지금같이 장기화된다면 집값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랄까요? 어떤 부동산 매수 희망자랄까요? 이런 분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경제학 박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경제학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그냥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이렇게 뭐 하늘에서 이렇게 3인칭 시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오래 했고 그리고 뭐 상승장 하락장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더 그게 강해지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런 거시 경제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사실 부동산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동네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뭐 그 동네의 뭐 공급과 뭐 수요의 뭐 어떤 미스매치 그 당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게 더 영향을 전 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뭐 인구가 감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 경기도 뭐 서울 이런 데들은 인구 감소를 체감 못하는 지역이 훨씬 많고요. 특히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인구 증가의 그 이유를 사실 살펴보면은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아기들이 안 태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인구 구조가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당연히 앞으로 지금 아기들이 안 태어나면은 20년 뒤, 30년 뒤에 청년 세대가 부족한 건 맞는데 이거를 더 단순히 아주 지역적으로 생각해서 수도권만 보면요. 수도권은 아기들은 덜 태어나는데 청년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부산에서 대구에서 뭐 광주에서 뭐 전라도 지금 경상도에서 청년 세대들을 지금 빨아 올리고 있거든요. 이 수도권 쪽으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즘에는 10년 전과 다르게 지방 국립대, 지거국이라고 하잖아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이제는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지거국 간다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이제는 상단이 다 인서울대학교고 그 밑으로 이제 뭐 지방 거점 대학교들이 이제 그 수능 점수가 이렇게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친구들도 다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 가야지만 내가 직장을 제대로 된 걸 얻을 수 있고 노후 대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생각해서 서울 이 수도권 안에 수요만 보면요. 다 큰 성인들이 막 몰려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똑같이 10,000명이 늘어나도 아기들이 10,000명이 늘어나는 거하고 뭐 20대, 30대가 10,000명이 늘어나는 거는 이 집 매수 수요나 어떤 뭐 전월세 수요에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관악구 같은 곳들도 보면은 관악구가 실거주하기 되게 좋은 동네냐 3인 가족, 4인 가족의 뭐 초등학생 있는 부모 입장에서 관악구가 막 너무 아이 키우기 좋나요? 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좋아요라고 하지만 제가 만나본 관악구에 사는 분들은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우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사갈 생각도 있어요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살아보면은 이유를 알게 되는데 관악구 그다음에 화곡동 뭐 이런 데로 실제로 통계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만 18세에서 한 7, 8세 정도의 친구들이 대부분 글로 오거든요. 처음에 가장 거기가 빌라도 많고 출퇴근이나 어떤 학교 접근성도 괜찮으면서 집이 좀 노후화되고 연식이 좀 많이 돼서 월세도 상대적으로 싸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지역들의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 지역들의 월세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하면은 지방에서 지금 그 청년들을 막 진공 흡입을 막 하고 있는 거지. 그 지역들이.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빌라나 뭐 이런 뭐 신축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월세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대학교 뭐 좋은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소위 말하는 상위 대학교들 인근에 월세들이 막 올라가고 왜냐면 신입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장기적인 어떤 거시경제를 막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우선은 좀 뒤로 밀어놓고 당장 지금 어떤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대출 규제 뭐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중장기적으로야 당연히 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니까요. 뭐 예를 들어 10년 뒤에 막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 집을 절대 안 사겠다. 나는 무조건 월세만 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실적인 어떤 선택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진짜 요번에 토어제가 풀리면서 진짜 최악이 된 것 같아서 진짜 이 골치가 아픕니다, 진짜로. 어떡하죠?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는 현실주의자고, 저는 이상주의자, 뭐 어떤 대안을 말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현실적으로 저도 부동산에 돈을 많이 넣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향후 한 10년 정도
한 5에서 10년 안쪽에는 그래도 돈 버는 확률이 부동산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러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상법 개정도 하고 상속세도 갑자기 막 다 면제로 가서 모든 그 대주주들이 갑자기 뭐 한국의 그 중견기업들이 나도 대기업이 될 거야 막 하면서 이제 주가를 올립시다. 어차피 상속세도 없으니까 이제는 주가 올리는 게 우리 자식을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모든 그 대주주들 지배주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막 주가를 올리기로 만약에 마음을 먹고 그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다들 막 박수 치면서 네 여러분들 힘내서 부자가 돼주세요. 나도 여러분들의 주식을 사가지고 같이 거기서 껴가지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소위 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그 제도들을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식하기로 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법 개정을 하고 이거를 바꾸지 않겠다고 서로 정치인들이 약속을 한다면 저는 국장에 투자할 마음이 되게 있습니다. 저는 절대 없지 않아. 부동산 정리하고 저는 그냥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의향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은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고 보지만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되는 게 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는 맞아. 해소가 안 돼. 해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여기를 안 가겠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길 바라거든요. 상속세를 없애주고 상법 개정을 해야지. 상법 개정만 하고 상속세를 그대로 두면 회사를 옮기겠죠.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안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는. 그럼 미국장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미국장도 좋다고 봐요. 미장도 좋은데 미장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미국장도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장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도 거기를 쉽사리 못 가겠더라고. 어느 정도 뭐 조금은 갈 수 있지만 막 크게는 못 가겠고 비트코인은 왜 사셨어요? 라고 하시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변동성이 엄청 크지만 얘는 그래도 패턴화가 된 게 있으니 아주 적은 금액을 한번 넣어보자 정도로 이제 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테슬라 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것도 뭐 남는 돈으로 하면 되겠죠. 남는 돈으로. 그러니까 나도 집도 샀고 뭐 예를 들어 뭐 소득의 한 10배 이내에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를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출도 좀 어느 정도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히 내 인생에 어떤 리스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상급지로 한번 점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테슬라 같은 거 살 것이냐 저는 여기선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상급지로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급지 가면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올인을 해가지고 대출을 또 왕창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쓰느니 남는 돈 어차피 나는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해졌어. 내 인생은 평안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남는 돈 한번 불려볼까? 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렇게 장기 투자 개념으로 미국 주식하는 거는 실제로 심리 상태로도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이미 올라가 버린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테슬라로 한방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2배 레버리지로 가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잠깐은 벌 수 있지만 거기에 맞들리면 무조건 저는 한 번 얻어맞는다. 한 번 얻어맞는 때가 딱 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말하지만 지금 뭐 반포의 70억 아파트 이런 거는 이미 약간 좀 버블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이미 정책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게 아닌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집들까지 과연 꺾일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